오늘 주식시장 미국은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새벽 밤에 저녁 때 제가 오후에 봤을 때는 유럽장이 플러스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마이너스로 세게 끝났어요. 0.9% 빠졌거든요. 닥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독이 많이 빠졌고, 아시아 시장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어제 약세였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가 조금씩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수 중에서는 중국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어제도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역배열로 있던 CSI 300 같은 경우에 정배열로 터닝할 어떤 기본적인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궁금하신 차트가, 아마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궁금하시겠죠? 한 단, 두 단을 세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둥글게 아랫방향으로 세게 빠지고 있어요. 다시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 여기를 터치하고 더 밑으로 깨겠느냐,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어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보면, 비트코인 자체가 채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체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형태의 가상화폐가 만들어지면 비트코인이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드렸듯이 가상화폐가 5천 개가 넘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비싼 거 말고 또다시 비트코인만큼 올라가기를 원하는 가상화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 경쟁이겠죠, 사실은. 또 다른 쪽으로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산의 가치 보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박을 치겠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가 있는 건데, 그 열망으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 다른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사실 적다고 볼 수는 없죠. 여하튼 그 다음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세게 내려서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반등했었는데, 반등세가 약했었거든요. 약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 한마디 더 하면서 또 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그렇게 눅눅하진 않아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하니까 테슬라가 생각이 나죠. 테슬라 머리를 드는 것 같더니 쓸려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보면 들렸다가 여기서 이걸 버티나 했는데 아래로 빠른 속도로 쓸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를 가장 많이 포트플레이 가지고 있는 아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만큼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뚫지도 못하고, 첫 번째 반등세를 뚫지도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바닥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차 올라가면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얘가 밑으로 좀 세게 빠지면 또 한동안 여기를 테스트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뚫릴 거냐, 밑에가 여기를 뚫을 거냐에 대한 공방에 시달릴 것 같아요. 캐시나머니,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드린 그런데, 우리 주식객장에서도 그 주식 운영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전에 저하고 제 강의를 들어왔던 분 중에 그 증권사 본사에 있는 분이 강의를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무설계라고 해서 고객자산관리, 개인 고객자산관리와 관련된 강의에 들어오셨었는데, 그분이 왜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느냐, 왜냐면 증권사 쪽은 주로 이제 재무설계라는 좀 이렇게 지루한 제목이거든요. 그거 말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인데 좀 관심이 있어서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분이 수년의 해를 넘기면서 계속 그 자리에 오랫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봤더니 이제 그 타이밍이 맞아서 한번 대박을 쳤던 분들이 있는데, 그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운 좋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그때의 시류와 맞아서 대박을 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펀드도 저는 그런 일종의 하나, 캐시나머니도 그런 일종의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났으니까 기사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잠시만요. 어제 뉴스 보도에 22조 자산을 굴리던 스타펀드 매니저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분이 가치 투자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가치 투자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단기간에 과거하고는 전혀 있지 않았던 그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패턴대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작년에 빨리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이탈하면서 아마 그 압박, 자기가 판단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한 압박인 것 같아요. 그저 금전적인 압박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작년 패턴을 미래에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다음에 또 쿠팡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쿠팡이 35달러에 상장이 됐던가요? 미국에서. 그런데 현재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35달러 이상에 있는 게 어딥니까? 쿠팡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겠지만 사실 1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1년 안에 뭔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쿠팡은 그렇게 궤도를 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용이하진 않을 것이다. 성장이.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그 롯데 쪽에서 뭔가 유통업 쪽에서 자리를 확고하게 하려고 보시면 중고나라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인수했네요. 지분 참여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베이도 인수하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롯데 쪽하고 신세계 쪽하고 쿠팡 세이가 3파전으로 아주 강력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로는 제가 보고 있는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참고사항이지 추천하거나 매수를 독려하는 그런 행위는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되고, 그 결과 역시 모두 스스로 책임지셔야 함을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주식들을 보는데, 이 주식들은 제가 지금 당장 살려고 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이걸 보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뭔가 이런 산업은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업태에서, 그 업종, 그 산업에서 주요하다,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다가 사야 되겠다고 하는 타이밍에 살려고 쳐다보는 기업입니다. 물론 아주 장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수년간 정도만, 한 2, 3년 정도만 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뭐 5년에서 10년 이상씩 쭉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주식만 몇 개, 깊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소개만 시키는 정도로. 지금 이미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퀀텀스케이프입니다. 이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 공매도 세력한테 야 이거 전고체 배터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 공매도, 헤지펀드한테 공매도를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쭉 빠졌을 거예요. 빠진 게. 여기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린에너지 때문에 급등했다가 이게 보시면 13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지금 30달러대 와 있으니까 완전히 폭락했죠. 뒤늦게 이 매집한 분들은 전부 다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머리를 빨리 들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세게 밀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얘가 모멘텀이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얘는 머리를 들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얘는 매출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025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얘는 한동안 계속 개걸음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상황의 움직임하고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하다가 적정한 수준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결과적으로 전해액이 들어가는 것보다 화재의 가능성은 낮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량은 높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죠. 그런 과정이라면 이 전고체 배터리는 자동차 석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은 전기차 관련돼서 보는 게 차지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차지 포인트는 전 세계 유럽과 북미 쪽에서 그 전기차를 충전시키는 충전 시설 70%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말고 블링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상장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만큼의 비중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급등해서 여기 보시면 40달러대가 넘었죠. 한 46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24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20달러 초반까지 20달러까지 갔던 것 같은데 내려갔다 20달러까지 찍었다가 다시 급격히 반등했는데 그 힘을 잃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한동안은 이것도 모멘텀을 잃은 거예요. 제가 모멘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너무 과도한 배수의 모멘텀을 받고 있다가 그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퍼지게 되면 전기차에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소가 많다는 얘기는 주유소를 전 세계적인 유럽하고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굴러다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유심히 잘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요새 기사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전기차 관련된 전문가분께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곳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모 대학교 교수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중국 쪽에서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그 어떤 형태로 그 전기차 충전소를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자동차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를 딱 꽂아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 자체를 갈아 끼우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전기차 배터리가 다 소진돼서 가면 그 전기차 배터리를 빼내고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를 껴주는 거죠, 그냥. 그게 뭐 사람이 하면 무거우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그걸 완전히 자동화 해버리면 어떤 자동차들이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내면 그게 오토 시스템으로 자동화될 수 있겠죠. 기계에 가서 딱 해서 그 배터리를 끄집어내고 다시 새로운 배터리를 끄집어 넣어주는, 안에 넣어주는. 그래서 중국이 이걸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들은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기차가 충전하는데 이게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충전 속도가 상당히 그 문제인데, 자동으로 싹 갈아준다 그러면 그거만큼 정말 편리한 게 없죠. 물론 거기에 이제 배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되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차지 포인트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근데 중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그게 좋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 채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멀게 있지만 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인텔리안테크.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인텔리안테크는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인공위성 안테나, 저기 지금 그 일론 머스크하고 베프 제이비, 제가 항상 그 아마존 기업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적에도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통신업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얘는 굉장히 상장된 지 좀 된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일이 2016년도인데, 이 기업은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인데, 인공위성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서 받아주는 수신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굉장히 좋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주요 수신 안테나는 바다의 해상 수신 안테나예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모멘텀을 받고 요번에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작년 인공위성 그 모멘텀 할 때 이거 계속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없이 또 뻗어 올라갔어요. 이때 이제 조정하면 매수 그렇게 해서 제가 타이밍을 놓친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그 시기인데, 아직까지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공위성이 위에 그러니까 향후에 인공위성으로 통신 시스템을 가는 거는 추세적인 흐름이고요. 그 추세적인 흐름에서 국내에 있는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해상 수신기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수신기들 그런 것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세트레가이가 있었죠. 이 회사도 작년 후반기에 갑자기 튀었어요. 이거 인공위성 자체를 아예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인공위성, 그러니까 소형 인공위성이죠. 저기도 소형 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유일한데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인공위성 한 대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면 그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좋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의 매출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는 꾸준히 매출 잔고나 이런 것들,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고, 국내에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계속 매출 이익을 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이 재무제표를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영업이익도 늘어났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괜찮다. 거기에 부채 비율도 낮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미 건실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유심히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들은 약간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만약에 그 주식시장이 세게 움직여서 가격종이 심하게 일어나면 긴 안목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 통신이 LTE에서 5G 이렇게 5G 이렇게 계속 통신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통신 시스템은 계속 넘어갈 건데, 사실 궁극적으로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통신으로 가게 되면 벽이 없어지죠, 사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공중에서 쏴주니까. 물론 실내나 이런 쪽은 안테나가 계속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바닥 쪽에서 통신을 주고받는 수준, 지상에서 지상으로 쏴주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공위성 통신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 위도 괴성 쪽에 서로 충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나올 정도로, 저 큰 우주에 사실은 저 큰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깔아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제 성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기차만큼이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의 섹터가 인공위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전 세계에 그나마 알려져 있는 국내 업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들여다보고 있는 회사가 필라입니다. 필라는 여기 이분 볼까요? 필라 회장이라고 하셔야 될까요? 이분 필라 소유주시죠. 이분은 이제 국내에서 필라를 하겠다라고 들여왔다가 전 세계 브랜드를 모두 인수하신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필라 자체만 보고서 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필라가 여기 보면 아쿠시넷 홀딩스를 인수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틀리스트나 풋조이 같은 이런 그 골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면 미국 코드는 골프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보면 이게 2017년 8월에 바닥을 찍고 계속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골프채라든가 혹은 골프 웨어라든가 이런 쪽은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이라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필라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미국에 있는 이 아쿠시넷을 직접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혹은 필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필라가 아시아 지역이나 중국 쪽에서도 다른 기업하고 조인트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체한테 필라 그 브랜드를 주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생산에 브랜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이미 일정 수준 진행됐는데, 안타까운 건 필라가 직접 들어가서 액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필라 쪽에서 자기 그 브랜드명을 빌려주면서 브랜드 관련된 그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중저가 브랜드 형태로 자리매김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에 좀 자리매김이 잘 되게 되면 얘도 폭발적으로 주식시장을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필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구시넷도 아직은 타이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눈치 보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한샘입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번 급등했었거든요. 차트를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한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했었는데 이거 급등한 이유는 얘가 이케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케아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에 사실 예전에는 가구 하면은 뭐 정형화된 이런 가구가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내서 정형화된 게 아니고 서로 이제 각각 개성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가구들이었는데 이 가구를 꼭 우리가 뭐 과자 같은 거 찍어내듯이 본격적으로 찍어낸 데가 한샘인데 그게 이제 이케아가 공장에서 다 어떤 정형화된 걸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게 상륙된 이후에 한샘이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하면서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도 막 공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물 지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이 꺼졌었는데 최근에 이 한샘을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비스코프인가요? 그거하고 이제 연대해서 인테리어 관련된 쪽으로 연대해서 넘어가는 그런 기사가 제 눈을 한샘 쪽으로 돌리게 만들었는데 점점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 관련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택금융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헌집을 새집처럼 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주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테리어나 이런 구조의 수요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주택이 많아요. 전국에. 그 노후주택이 많은데 그 노후주택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인테리어라고 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쌌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지만 평당 100만원짜리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뭐 한샘에서 그 온라인 쇼핑에서 막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과거에서 비하면 소득 수준은 올라갔는데 평당 인테리어 단가는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난망한 게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인테리어 했다가 인테리어 제대로 안 해주면서 뭐 비용을 더 막 요구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막 그 안 좋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샘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자기가 직할로 관할하는 그런 인테리어 시공자들을 데리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믿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지금 패턴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거기가 한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샘 보면 2020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뭐 리바트니 뭐 에이스침대 이런 데 있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LG도 있습니다. LG 아웃시스도 한샘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샘이 가장 뭐라고 할까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이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기업을 보여드렸는데 퀀텀 스킵하고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전기차 산업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글로벌에 전기차 산업 중에서 가장 수혜가 갈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인텔리안테크하고 이 세트랙아이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쪽의 방향은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가장 먼저 선두를 잡고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신 쪽 산업이 인공위성 쪽으로도 올라가서 계속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아직도 하늘엔 띄울 수 있는 저희도 개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우리 통신 산업이 계속 발전했듯 이런 그 인공위성을 위한 통신 산업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이건 긴 안목을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자체가 글로벌 탑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골프 관련된 이것도 이제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놓고 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관련된 모멘텀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모두 다 좀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시려면 이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되고, 기사를 모두 검색하시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애널리스트 보고들이 있죠. 보실 수 있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애널리스트 보고들 쭉 여러 개들 읽어보시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